서울 외곽의 오래된 골목, 34세 약사 윤태연은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반복하며 살고 있었다. 낡은 간판이 덜컹거리는 작은 약국, 오래된 냉장고의 진동음,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버스의 공회전 소리만이 그의 하루를 채웠다. 그에게 가족이라곤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 이분옥이 전부였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분옥의 손에서 자라며 늘 듣던 말은 하나였다. 태연아, 넌 내 복덩이야. 세상 어디서도 너만한 아이는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혹은 숨겨진 두려움의 고백이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장례가 끝난 날 태연은 마지막 남은 할머니의 낡은 장롱을 정리하다가 바닥 이음새 사이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황색으로 바랜 봉투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신촌 산부인과. 처음엔 치매로 인한 망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봉투 속에는 신문 한 조각이 들어 있었고 그 신문은 1989년 3월 2일자 신촌 산부인과 화재 기사였다. 그날은 바로 그의 생년월일과 일치했다.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그는 봉투를 내려놓지 못한 채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들을 억누르려 했다. 설마 나를? 아무리 부정해도 의문은 더 깊어졌다. 어쩌면 그는 그날 누군가의 아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피처럼 스며들었다. 며칠 뒤 그는 신촌의 오래된 병원 자리에 서 있었다. 지금은 리모델링되어 신촌연합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엔 여전히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태연은 카운터에 앉아있던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1989년에 여기 산부인과 화재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원장님도 돌아가셨고 그때 일은 다들 입에 올리길 꺼려요. 그녀의 말에는 무언가 숨긴 듯한 망설임이 있었다. 그날 밤 태연은 약국으로 돌아왔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알코올 솜 냄새와 약포지의 바스락거림 사이에서 봉투를 다시 펼쳤다. 거기엔 신문 외에도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내 손으로 구한 아이. 하지만 누구의 아인지 이제 나도 모르겠다. 태연의 손이 떨렸다. 내가 그 아이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번지며 현실이 비틀렸다. 그는 자신이 알던 모든 과거 유년기, 가족, 이름조차 모두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가 살아생전 자주 꺼내던 말을 떠올렸다. 인간의 죄는 꼭 돌아오더라, 태연아.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의 의미가 지금에 와서야 또렷이 들렸다. 어쩌면 그날의 바꿔치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태연은 봉투를 꽉 움켜쥐며 결심했다. 진짜 내 부모가 누구였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할 이름이 그가 평생 믿고 사랑했던 이분옥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윤태연은 할머니의 봉투를 수십 번 넘겨보았다. 사진 속의 젊은 간호사 눈매가 유독 날카롭고 입꼬리가 단단히 담은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는 그 사진 한 장에 모든 답이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다는 오은자 79세의 이름을 알아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주소를 손에 쥔 태연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 숲이 마치 자신에게서 과거를 가려버린 벽처럼 느껴졌다.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하얀 복도를 따라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태연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고 희미하게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침대에 누운 노인이 바로 오은자였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태연을 보자 미묘하게 눈빛이 흔들렸다. 오랜만이네요, 태연 씨. 뜻밖의 말에 태연의 숨이 멎었다. 저를 아세요? 은자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자랐다는 얘기 들었어요. 분옥 씨가 자랑을 참 많이 했지. 내 손으로 살린 애가 이렇게 멋지게 컸다면서. 그 말에 태연은 몸이 굳었다. 그럼 정말로 할머니가 절 바꿔치기 한 게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진실을 향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은자는 침묵을 길게 느렸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은 병원에 불이 났어요. 신생아실이 가장 먼저 타올랐죠. 갓 태어난 아기들이 10명 가까이 있었는데 절반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쥐었다. 분옥 씨는 그날 산모 중 한 명이었어요. 아이를 잃었죠. 그런데 다른 아기가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그 아이가 너였어. 태연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전 제 친어머니의 아이가 아니었던 건가요? 맞아요. 분옥 씨는 불길 속에서 내 생모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부탁해요라고 했죠.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분옥 씨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처음엔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품은 순간 분옥 씨는 미친 사람처럼 집착했죠. 하늘이 내게 맡긴 아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며 의사를 협박해서 출생기록까지 지워버렸어요. 태연은 숨을 삼켰다. 그 의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은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정도현. 지금은 지방에서 은퇴했지만 내가 찾고 있는 모든 답은 그 사람만 알고 있을 거야.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멈췄다. 할머니는 왜 그걸 숨겼을까요? 왜 저를 속였죠? 그때 은자의 눈가가 붉게 젖었다.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널 잃는 게 두려웠던 거야. 자신이 훔친 생명이지만 널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만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 음악은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늘 약국에서 틀어놓던 곡과 똑같았다. 마치 그녀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태연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태연은 눈을 감았다. 눈앞엔 여전히 안개처럼 가려진 과거의 진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 안개 속으로 한 발 더 들어서야 할 때라는 걸. 며칠이 지나도 윤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할머니의 일기, 오은자 간호사의 증언, 그리고 남겨진 이름 정도현. 그 이름은 오래된 기록 속에서조차 흔적이 희미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샅샅이 뒤진 끝에 그는 충북 청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은퇴한 내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정보를 찾아냈다. 태연은 그 길로 청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늦가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속은 싸늘했다. 정도현 당신이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은 사람인가요? 그의 손엔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출생 증명서의 일부가 찢겨진 상태로 들어 있었다.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남은 건 병원명과 날짜 그리고 의사 도장. 그 도장이 바로 현. 작은 마을 의원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위엔 진료 중단이라는 퇴색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태연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밀었다.
낡은 진료실 안 하얀 가운을 걸친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혹시 정도연 선생님이십니까? 그렇구만. 자네는 누구지? 저는 윤태연이라고 합니다. 1995년 성모산 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노인의 손이 떨렸다. 잠시 뒤 의자는 삐걱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다. 그 이름을 대체 어디서 들은 거요? 할머니의 일기에서요. 그리고 오은자 간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날 신생아실에 불이 났고 제 생모가 죽었다고요. 정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장 아래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숨겨온 기록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나는 두 생명을 살릴 수 없었소. 불길 속에서 한 산모는 숨이 끊어졌고 다른 산모는 정신을 잃은 채 아이를 잃었지. 분옥이라는 여자는 그때 울면서 내게 매달렸소. 제발 저 아이라도 살려주세요라고.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바꿔치기 하신 겁니까? 태연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 여자의 부탁이었어. 하지만 난 알았지. 이건 의사로서의 범죄요. 그럼에도 난 아이를 살렸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당화했어. 정도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아이가 바로 자네였어. 그리고 자네의 생모는 그날 죽지 않았소. 태연의 숨이 멎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살아있다고요? 정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 여자는 심정지가 왔지만 내가 CPR을 계속했지. 그때 이미 병원은 아수라장이었고 누가 누구 아이를 품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 하지만 그녀는 눈을 떴어. 아이가 살아있나요? 나는 거짓말했지. 이미 다른 여자가 데려갔다고. 그녀는 미친 듯 울더니 이름을 바꿔 외국으로 떠났어. 그게 내 죄요.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정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수년 전까지는 부산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다고 들었어. 이름은 강은주로 바뀌어 있었지. 피아노. 그 단어에 태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할머니가 틀어주던 낡은 테이프 속 피아노 연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불렀던 멜로디. 설마 그게 어머니의 곡이었단 말인가?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도현은 마지막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자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진실의 절반뿐이요. 나머지 반은 분옥 씨가 왜 그 아이를 데려갔는지 그 이유에 달려 있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가 자네 생모를 알고 있었단 뜻이요. 태연은 말을 잃었다. 모든 조각이 미묘하게 맞물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산모와 간호사의 관계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그건 자네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요.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태연은 오래된 병원 복도를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빛 아래서 그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다. 태연아, 이제 내가 진실을 봐야 한다. 그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부산으로 가야겠다. 부산행 버스 안 윤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수십 번을 되뇌었다. 강은주 피아노 학원. 그 이름이 입술 사이에서 맴돌 때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느낌이었다. 버스가 남해 고속도로의 곡선을 따라가며 속도를 줄일 때 그는 할머니가 생전에 늘 틀던 카세트 테이프를 떠올렸다. 테이프에는 제목이 없는 피아노 연주곡이 하나 들어 있었는데 그는 어릴 적 그 멜로디에 잠들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그 멜로디가 귓가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단정한 음표, 하지만 마지막엔 울듯이 흐려지는 곡. 혹시 그 곡이 어머니의 곡이었을까?
부산 남구의 오래된 주택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도현에게서 들은 주소를 따라가니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피아노 학원이 있었다. 은주 피아노 교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선율은 이상할 만큼 슬펐다. 태연은 유리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손끝으로 문을 살짝 밀자 안쪽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던 손이 멈췄다. 그는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중년의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세월의 흔적이 깊은 손가락, 하지만 눈동자 속 어딘가에서 자신과 닮은 낯선 따스함이 느껴졌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아, 혹시 여기 원장님이 강은주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윤태연이라고 합니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어쩌면 제 어머니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강은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피아노 위의 악보가 종이처럼 바스락거렸다. 윤태연요? 그녀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의자에서 일어섰다. 혹시 그 이름 누가 알려줬죠? 정도연 의사님이요. 그리고 오은자 간호사님이. 그 순간 강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들이야. 그럼 정말 당신이 그만. 강은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 아니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정적이 흘렀다. 피아노 교실의 벽시계 초침만이 틱틱 소리를 냈다. 강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있을 리가 없어요. 당신이 내 아이일 리가. 하지만 기록이 있어요. 도현 선생님도 말했어요. 당신이 심정지 상태였다가 깨어났고 그때 당신의 아이는 다른 여자가 데려갔다고. 그 여자가. 강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가 분옥이었군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그 여자는 나와 같은 병실에 있었어요. 내 아이가 죽었다고 들은 날, 그 여자가 내게 다가와 당신이라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는지 이제 알겠네요. 태연은 무언가를 느꼈다. 혹시 그때 뭔가 주고받은 게 있었나요? 서류나 편지 같은 것. 있었어요. 강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피아노 의자 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악보가 있었다. 표지에는 흐릿하게 적힌 글씨. 그날의 아이에게. 이건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쓴 곡이에요.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해. 그녀의 눈가에 또 눈물이 번졌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이 곡을 듣고 나를 기억해줬으면 했어요. 태연은 조심스럽게 악보를 받아들었다. 그가 그 음표들을 바라보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할머니가 틀어주던 그 테이프 속의 음악 같은 곡이었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다. 그 곡 저도 알아요. 어릴 때 늘 듣던 노래예요. 할머니가 자장가처럼 틀어줬어요. 강은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정말 당신이.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떨리다 마침내 태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내 아들. 그 순간 멈춰있던 피아노 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30년을 돌아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윤태연은 강은주의 집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에 숨이 막혔다. 분옥 그 여자가 날 키웠다. 입술 사이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올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해줬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시작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의 인생 전체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분옥이 운영하던 중고 의류점을 찾아갔다. 불 꺼진 가게 앞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문을 열자 낡은 전기난로 앞에서 분옥이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왔구나, 태연아. 그녀는 평소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날 일기장 말이에요. 태연은 숨을 삼켰다. 할머니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적으셨던 거.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로 제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신 겁니까? 분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수첩을 덮으며 태연을 바라보았다. 넌 모르겠지만 그날 병원은 혼돈이었어. 두 여자가 같은 시간대에 출산했지. 한 명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고 한 명은 아이를 잃었다고 울부짖었어. 그리고 나는 그때 결정을 내렸지. 결정? 그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분옥의 눈빛이 번뜩였다. 나는 불쌍한 아이를 구했어. 강은주는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그 아이를 두면 결국 버려질 게 뻔했어. 거짓말이에요. 태연의 외침이 공간을 갈랐다. 그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훔친 거예요. 누군가의 아이, 누군가의 삶을. 분옥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훔쳤다고? 그럼 내가 널 길러준 세월은 뭐였니?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내 대학 등록금까지 대줬잖아. 그 여자는 내 이름조차 기억 못했어. 아니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지금까지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녀는 그날의 아이라는 곡을 썼어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분옥의 표정이 굳었다. 순간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곡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것이 증거예요. 태연은 가방에서 악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어머니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진실이에요.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까맣게 다른 부분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듯 중얼거렸다. 그날 그 여자가 나에게 했던 말이 있었지. 당신이 이 아이를 키운다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네.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래, 인정할게. 나는 그 아이를 훔쳤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넌 내 손에서 자랐고 내 아들로 살았어. 그럼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진실을 돌려달란 말이에요.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이 거짓으로 쌓아온 인생, 이제 끝내야 해요. 분옥은 눈을 감았다.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끝낼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내가 널 잃으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아. 저도 잃었어요. 어머니를, 내 이름을, 내 과거를 다 잃었어요. 짙은 침묵이 흘렀다. 낡은 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분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 그럼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무슨 부탁이죠?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줄게. 그날의 밤 병원에선 내 친부가 죽어가고 있었어. 태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 아버지가? 그래. 그는 내 남편이었어. 공기가 멎었다. 피가 식어가는 듯한 침묵 속에서 태연은 멍하니 분옥을 바라봤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마디를 남겼다. 너는 내 아들의 아이였어. 분옥의 말이 공기 중에 가라앉자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듯 했다. 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남편이 내 친부였다.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며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 너도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그게 진실이야. 분옥은 낡은 서랍을 열더니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의사와 간호사 복장의 여인이 함께 서 있었다. 그 옆에 적힌 이름. 한도영, 분옥. 그 사람은 내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오던 날 내 남편이었어. 그는 아이가 바뀐 걸 몰랐지. 그저 불쌍한 산모를 살리려 애썼을 뿐이야. 하지만 그날 그의 손은 두 생명을 놓쳤어. 태연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제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이 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분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그 일로 병원을 떠났어.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술로 몸을 망쳤지.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그러니까 너를 데려온 건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 때문이었어. 부탁? 그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했지. 그게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널 내 품에 맡겼어. 난 그때 이미 한 아이를 잃은 상태였어. 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뒀지. 분옥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떨렸다. 그래서 난 선택했어. 죽은 내 아이 대신 너를 품기로. 태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손길이 죄의 대가로 이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잔혹했다. 결국 전 누구의 아이도 아니었네요. 그의 말에 분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모두의 아이였어. 그날 병원. 햇살이 따뜻하게 병원 창문을 비췄다. 윤태연은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약간의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건 새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었다. 그날 첫 환자는 미혼모였다. 초조한 얼굴로 아기를 안고 앉은 그녀는 태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태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말 제가 예전에 제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처음으로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잠시 후 미혼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 모습을 보던 태연은 문득 자신의 과거가 스쳐갔다. 어머니 분옥이 자신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당신의 뜻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점심시간 그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도시를 바라봤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때 그는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 모든 상처가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씨앗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원장님, 내일 새벽에 신생아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요. 준비해요. 이번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니까. 태연은 창가로 다가가 어둑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이 병원 간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용서할게요, 모두를.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그의 가운 자락이 흩날리며 새하얀 빛을 머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는 듯 따뜻했다. 태연은 웃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윤태연의 인생은 다시는 세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가 병원 원장으로 복귀한 지 3개월, 전국 언론은 출생 바꿔치기 사건의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30년 전 산부인과에서 바뀐 두 아이, 그중 한 명은 현재 의사로 성장해 환자를 구하고 있다. 기사 속 윤 원장이라는 이름이 공개되자 세상은 놀라움에 휩싸였다. 처음엔 일부 환자들이 수군거렸다. 그 사람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지켰다던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며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가장 큰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도 그 병에 오래 시달렸어요. 그가 진심으로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울었다.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한 노부인이 다가왔다. 선생님, 제 딸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받은 생명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노부인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날 밤 태연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건 생모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는 조용히 건반을 눌렀다. 낮게 울리는 선율이 집 안가득 번지며 용서와 그리움이 뒤섞인 멜로디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음을 알고 있었다. 출생의 진실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니야. 부정한 제도와 무책임한 선택이 만든 피해를 멈춰야 해. 그는 병원 직원들과 함께 출생권리보호재단을 설립했다. 버려진 아이들, 입양 기록이 지워진 사람들, 가족을 찾는 이들을 돕기 위한 조직이었다. 그의 이름은 의사에서 변화의 상징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회견에서 그는 말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 인생이 시작됐지만 이젠 누군가의 희망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취재진들 중 몇 명은 눈시울을 훔쳤다. 그 순간 윤태연은 깨달았다. 그가 살아온 모든 고통은 결국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이제 나 괜찮아요. 봄의 끝자락 따뜻한 바람이 병원 정원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윤태연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이제 훌쩍 자라 아버지를 닮은 아들 윤재민 굿세이 있었다. 아빠, 엄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이야기 다 알고 계실까?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태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엄마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단다. 그리고 아빠가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항상 지켜보시겠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은반지를 꺼내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그건 그가 생모의 방에서 발견한 유품이었다. 뒷면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내 아들 용서하고 사랑해. 그 문구를 읽을 때마다 그는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둔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날 오후 재단에서 후원하던 보육원 아이들이 병원을 찾았다. 그들은 태연에게 손편지를 건넸다. 태연 아저씨,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될래요. 아픈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좋아. 내가 나보다 훨씬 멋진 의사가 될 거야.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끝없는 안도와 감사였다. 해질 무렵 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멀리서 노을빛이 병원 건물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두려움 없이 살아갈게요. 당신이 남긴 죄책감 대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채울게요.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며 그의 머리칼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그래,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듯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아노실로 향했다. 생모가 좋아하던 달빛 소나타의 첫 음을 천천히 눌렀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선율이 단단해졌다. 건반 위에 떨어지는 눈물이 음악과 섞여 흘러갔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질 때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재단의 직원들은 그가 남긴 짧은 메모를 발견했다. 태어남의 진실보다 중요한 건 살아가는 진심이다. 나를 찾아준 이 세상에, 그리고 나를 용서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전한다. 며칠 뒤 태연은 공식적으로 출생권리보호재단을 국가에 이관하며 자신은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몇 년이 지나 병원 복도 한켠에 그의 사진이 걸렸다. 진실로 사람을 구한 의사 윤태현. 그 사진 앞에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매년 봄 재미는 아버지의 피아노 앞에 앉아 같은 곡을 연주한다. 그 선율은 마치 약속처럼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들려왔다. 그건 슬픔의 곡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노래였다.